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내놨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 이어 구리시장이 오늘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이른바 메가서울 방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선포식을 열고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자체 모금액은 채 5천만 원도 되지 않아 정책 홍보비를 쓴 돈의 절반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가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만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유연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는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54.9%는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위를 현행 주간에서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꼽혔습니다. 직종별로는 설치, 정비, 생산직이나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의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주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지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사실상 주 69시간제라는 역풍을 맞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향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이른바 메가서울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포에 이어 오늘은 구리시장이 서울시장을 찾았습니다. 구리시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특별자치시로의 편입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동쪽, 강동구, 중랑구 등과 맞닿은 인구 19만의 경기도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시 편입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30분간 진행한 면담에서 구리시는 자족이 어려운 만큼 생활권이 같은 서울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의 20%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교통 환경 문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서울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량리 청과시장과 신내동 기지창에 구리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백 시장은 다만 재정과 행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로의 편입을 건의했습니다.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유지시킨 상태에서의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이제 중앙당에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차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도 인접한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할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처럼 보통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효과를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과 광명시 등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오는 16일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렇게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예고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당발 메가서울 논란이 확산하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낸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행정과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요청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과 지방의대 신설,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인의 기득권이나 도시의 4개 시도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넘어 우리 충청권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지방 정부로 가야 된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통합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 가운데 통합의회에서 선출된 한 명이 최대 1년간 맡게 됩니다. 통합의회는 4개 시도의원 가운데 16명이 2년 임기로 역할을 할 예정인데 시도별 의석수 배분을 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구성이 쉽게 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루어졌겠죠.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 메가시티 구성이 꼭 필요하다. 지방 메가시티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 관련 상설특위 설치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연내 세부 규약안을 완성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 취재한 보도국 한솔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포식에 오늘 다녀오셨잖아요. 이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컸었는데 충청권이 선도적으로 메가시티 논의를 이끌겠다 이런 모습이네요. 네, 사실상 그 효과를 노린 선포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메가서울이 논란이 된 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나 최민호 세종시장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시장의 경우 이 때문에 균형 발전의 상징인 도시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 선포식에서는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입을 맞춘 듯 여당발 메가서울과 충청권 메가시티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지방 메가시티는 충청권이 이끌겠다고 선포한 것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은 선포식이라고 했지만 충청권이 메가시티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하라 이런 결의가 담긴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사실 메가시티 논의를 한 게 몇 해 전인 것 같은데 현재는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네,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추진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공조 차원에 그쳤지만 민선 7기 들어서 지역별 메가시티 건설이 유행처럼 추진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이름은 특별지자체로 바꿨지만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합동추진단을 꾸렸는데요. 다만 몇 가지 합의가 지연되면서 출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를 이끌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가운데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협의가 끝난 만큼 연말까지 특별 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후 지방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행안부의 승인을 끝으로 내년 7월 출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메가 서울, 부울경 메가시티 등 여러 지역에서 이 광역생활 경제권을 논의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감이 잘 안 오게 되거든요. 충청권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메가시티는 간단히 말하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방은 이제 생존을 넘어 소멸을 걱정할 처지가 됐는데요. 지방에 4개 정도의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 수준의 교통이나 교육, 의료, 문화인프라를 만들어서 떠나는 청년을 좀 붙잡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가시티인데요. 충청권 시도지사들도 오늘 행정과 교육, 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방의대 신설, 또 의대 정원 확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별 시도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목소리 크기를 키우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자 경쟁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경쟁력을 더 높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4개 시도의 합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과제는 지속성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지방소멸이나 이번 메가서울처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속도를 내는 게 현실인데요.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메가서울이 쟁점이 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가라앉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솔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국 10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지정된 학교들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살려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강조했고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는 강원대, 강릉 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지역과의 협력, 전공장벽 제거, 대학 통합 노력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산학 협력, 대학 조직 혁신, 글로벌 개척, 성과 관리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지정 대학들에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본지정 학교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워낙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사업에 걸리느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반면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고 사회적 논의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요청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한 번 우리 잠깐 만나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된 적이 없거든요. 교육부는 내년 10개를 비롯해 2026년까지 총 20개 내외의 대학을 추가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 곳당 총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됐던 순천향 대학도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최선중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신청서를 냈던 27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 지정됐던 순천향대학교가 최종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순천향대는 10개 단과 대학을 4개 유니버시티로 재구조화하고 학생의 수요에 맞춰 3년제부터 5년제까지 과정을 제공하는 혁신안이 높게 평가됐지만 실행 가능성 부분에서 마지막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혁신 계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이 각각 2곳씩, 부산과 전남, 충북 등이 각각 1곳씩 선정된 데 반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4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기대 밖으로 나와서 저희가 좀 매우 허탈합니다. 순천향대처럼 예비 지정은 됐는데 최종 평가에서 떨어진 대학은 내년에 한 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탈락으로 신입생 충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 위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개인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좀 채워보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의 모금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제도를 알리는 홍보비로만 1억 원을 썼는데 자체 모금액은 이렇게 쓴 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말 기준 대전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1억 7,500만 원.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보다 크게 적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기준 대전시 자체 모금액 4,600만 원과 5개 자치구 모금액을 모두 합쳐 2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자체 모금액만 놓고 보면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이어 가장 적습니다. 올해 대전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비로만 1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했는데 정작 자체 모금한 돈은 홍보비의 절반도 안 되는 셈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 참 사업을 하는데 1억 투자했는데 4천만 원 걷었다. 이 사업할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업성도 없는 거고. 홍보비 부분도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전시는 단편적인 사업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연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답례품에 따라 기부 지역을 선정하는 경향이 큰 만큼 특색 없는 답례품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답례품을 보고 선정하겠다가 좀 많더라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선택의 폭을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용처를 발굴하는 것도 대전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대장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는 사건 구조도 범행 시점도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며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과 분량을 고려해 대장동 재판과는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증인 김 씨는 2019년 법정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후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면서 지금도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매주 2차례 법정에 나오는 이 대표에겐 재판 출석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또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위증 당사자인 김 씨 역시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측이 요구한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의 감액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데 연구개발 분야나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종합정책 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소위원회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급증한 국가 채무를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조정하고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반목 잡기와 정쟁을 계속하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마저 사라지게 하는 무능과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도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고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 예산은 투명성 제고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폭 삭감된 R&D 예산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예결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이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어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카카오톡 계정은 2만 4천여 개, 챙긴 수익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음 행사인 것처럼 꾸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조직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부모들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건 돈 주고 산 다른 사람 이름의 카카오톡 계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쓰인 것을 포함해 카카오톡 계정을 팔아온 15개 조직 일당 6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간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번 바꾸는 식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어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심 하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번호 변경과 이중번호로 전화번호를 5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카카오톡 계정 2만 4천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정은 한 개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팔아 넘겼는데 일당이 챙긴 돈도 2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 방조 혐의로 총책 1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남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또 카카오톡이 쓰인 전화 사기 피해 신고 509건에 대해서도 공조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카카오톡 계정은 명의를 도용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난 며칠 이렇게 두꺼운 점퍼 꺼내 입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지난 주말 겨울 옷을 꺼내고 장갑과 귀마개 같은 방한용품도 새로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열흘 전만 해도 반소매 옷을 입은 사람을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이 26도, 일부 지역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죠. 최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차갑게 식혀버린 건데요. 변덕스러운 날씨로 하소연하는 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날씨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올해 12월은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높을 확률이 30%입니다. 따라서 올해 겨울 중에 12월과 1월은 평년에 비해서 다소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겨울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해서 춥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틀 동안 최고 기온이 하루는 영하 12도, 하루는 영상 10도를 기록했다면 평균 영하 1도로 평년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겨울에는 이렇게 비교적 따뜻하다가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오는 널뛰기 기온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강력한 한파는 북극 기온의 영향도 큽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추워지는데요.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을 둘러싸고 원을 그리며 도는 편서풍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상태의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제트라는 말처럼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도 하는데요. 제트기류는 형성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추울수록, 그러니까 남북의 온도차가 클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의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느려진 제트기류는 더 이상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양도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데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파고들면서 제트기류는 파도처럼 굽이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불안정해진 제트기류가 북쪽 찬 공기에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강한 한파가 찾아오는 겁니다. 올겨울은 여기에 변수가 더해지는데 엘니뇨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덕분에 기본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 온난화 덕분에 다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간혹가다 갑자기 내려오게 되는 한파는 충분히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도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수능 날에는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온다는 의미지만 지난 몇 년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수능 한파라는 말이 무색해졌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날씨의 변덕에 수능 한파도 이젠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뒤 폐쇄되는 보령 화력 5호기를 대체할 신복합 1호기가 착공했습니다. 기존 연료인 석탄을 LNG와 수소로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전 건설돼 석탄을 연료로 시간당 500메가와트 용량의 전력을 생산해온 보령 5호기.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발맞춰 3년 뒤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LNG와 수소 연료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보령 신복합 1호기가 착공했습니다. 예산 5,4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수소 연료 비율도 점차 확대됩니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NG 가스터빈을 국내산으로 대체해 국내 가스터빈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실증 사업으로서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해 약 12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료 대체만으로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은 기존 230만 톤에서 115만 톤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은 보령 신복합 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국에 모두 58곳. 이 가운데 태안, 당진, 보령 같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절반인 29곳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주사바늘 재사용에 의한 감염 사고 등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체내에서 부드럽게 변해 혈관이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주사바늘이 개발됐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주삿바늘입니다. 쇠고기에 찌르자 금속바늘처럼 쑥 들어간 주삿바늘이 잠시 뒤 이리저리 휠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체온과 비슷한 섭씨 37도의 물에 주삿바늘을 담그자 금세 주삿바늘이 부드러워지고 바늘이 휘어진 상태에서도 주사액은 새지 않습니다. 녹는 점이 29.7도인 액체 금속 갈륨으로 만든 주삿바늘입니다. 갈륨으로 주삿바늘 구조를 만들고 생체적 합성 폴리머로 코팅해 강성이 변하는 주삿바늘을 만들었는데 일단 체내에 들어와 부드러워지면 다시 강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늘 찔림 사고나 비윤리적인 주삿바늘 재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금속 주삿바늘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염증 수치를 보였고 부드러운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약물을 전달했습니다.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혈관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증 반응이 덜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주사기 사용을 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발된 주삿바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집중 공격과 봉쇄로 연료가 떨어지면서 가자지구 북측의 모든 병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당장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허용하고 교전을 멈춰야 한다는 국제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 밖에서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병원 연료가 떨어지면서 6명의 미숙아 등 15명이 숨졌습니다. 한쪽에선 의료진들이 휴대전화 조명에 의존해 환자의 머리를 봉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군의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과 알-쿠두스 병원 등 북부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마스는 주장했습니다. We have two unit patient die actually because the incubator it's not working because there is no electricity. Also, we have the adult patient in the ICU. He died because the ventilator is shut down. 이스라엘군은 포위 중인 알-시파 병원에 전기 공급 등을 위한 연료 300리터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여전히 민간인들을 방패 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every civilian death, every dead baby is a tragedy. But that tragedy should be placed squarely at the responsibility of Hamas that is keeping its military installations inside hospitals. 국제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병원 전투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protection of civilians that is paramoun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not paramount in the strategy that is being applied by the military operations in Gaza. 한편 미국은 하마스 이후 가자 지구에 대해 이스라엘의 재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테러 세력 근거지화, 영역 축소 등 4가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아산과 서산에 이어 당진에서도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 빈대합동대책본부는 지난 10일 당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빈대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한 결과 빈대 무리가 발견돼 인근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아산빌라와 서산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3곳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9일 서산시 읍내동에서 이성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이튿날 친구와 지인 등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공연이 취소된 정확한 원인과 무대 제작업체의 입찰 방식, 적격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은 지난 8일 개막 예정이던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을 무대 제작업체의 납품과 설치 차질을 이유로 공연 하루 전 취소했습니다. 논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한상대회에서 195억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아시아 한상대회에서 310억 원의 구매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95억 원어치의 수출입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는 한상대회 기간 이뤄진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11도를 보이겠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면서 내일은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또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금산이 영하 3도, 세종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계룡이 10도, 논산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천안이 영하 2도, 당진이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산과 아산이 11도, 태안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이 영하 1도, 부여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보령과 서천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